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숙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설 강의. 이 59분부터는 도시정비법인데 도시정비법도 보면 절반 정도는 늘상 나왔던 내용들 주는 문제 토지 등 소유자 59번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 바로 나오죠.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죠. 따라서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주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없는 틀리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짤 때 임대주택 짓는 건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라고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따로 복습 안 하셔도 전혀 26개 시험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점수 조절용으로 출제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 정비법, 정비사업 시행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방법.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 확충해주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것.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가 수용해서 소형주택 지어서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환지 주는 것.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주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혼용할 수도 있고. 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지어준다.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환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이제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할 때는 준상위, 준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재건축할 때만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재건축할 때는 오피스텔 지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준상위, 준주거, 상업지역. 여기서 물론 전체 연면적의 오피스텔은 100분의 30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3문제 중에 하나 빼고는 2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도시정비법을 제가 가끔 보면 수험생 여러분 중에 나 공법 너무 어려운데 그중에 도시정비법 너무 어렵다. 아예 포기할란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강의하는 사람들도 뭐 얘를 포기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푸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전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 묻는 것, 아까 토지 등 소유자 묻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자,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나머지가 다 틀린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제껴놓고요. 우리가 재개발 나왔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괄호 2개 만들고 뒤에서부터 1, 2, 3, 4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1, 2, 3, 4 나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따라서 2번 틀렸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을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할 수 있다. 20인 미만. 따라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게 국어 문제인데요. 조합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받은 때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조합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조합 설립 인가받으면 다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인데 낯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도 유용한 팁을 알려 드릴게요. 추진위원회라는 게 나오죠 지금.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자 요거 만들 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정관이 아니고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이 되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따라서 이 지문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는데 누가 제공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추정 분담금이 얼마쯤 된다는 것은 동의받기 전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동의받기 전에. 따라서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꼭 기억할 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도 틀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1번 지문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특히 재개발 사업을 조합 설립해서 하는데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그 사유 중에 3번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몇 번 터치는 하긴 했지만 기억나기가 쉽지 않죠. 해제 사유하고 좀 약간 충돌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억이 간당간당 하더라도 나머지 4개 지문이 틀렸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쪽에서는 36개 시험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복습. 자, 통합심의 틀리라고 주는 거죠. 틀리라고 주는 건데, 자, 전혀 우리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옳은 것인데 그러면 4개가 틀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맥없이 연필 굴리지 말고 경관법에 따른 도시경관 얘기하는 거예요.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 법령을 묻는 건데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에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까요? 법조문에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통합심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이런 질문은 다 틀렸죠. 그 다음에 또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조문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이나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걸 보지 아니한다라고 바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없으면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라는 제도가 왜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찍더라도 2번하고 4번으로 좁혀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아무도 배운 게 아닌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울 호자가 아니고요. 상호간에 할 때 그 호자 쓰는 건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 문장이 가장 매끄러운 게 바로 2번이에요. 시장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찍어도 막 이런 부정적인 문장이 나오면 일단 제끼고 남는 거에서 그나마 느낌이 가는 걸 답을 찾으셔야 돼요. 36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분양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분양 신청을 다 받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시장운수 등에 인가받고 철거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만들어져야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하고 철회한 사람들한테는 손실보상 협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잘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인가하고 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자, 우리 작년에는 이걸 빈칸으로 냈거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올 감평사 시험에서 다음 날을 빼고 냈죠. 관리처분 인가하고 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골라라.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자, 맞아요.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맞거든요. 자, 그러면 손실보상하라.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 후 끝나고 철회한 사람, 분양 신청이 기간이 끝나고 철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회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기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해야 되는데 분양 신청 안 했잖아요. 그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했더라도 철회하는 자라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잘 안 보고 이런 것만 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끝나기 전에 철회한 사람이면 손실보상 협의 들어간다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주택법도 한 두 문제 빼고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 기간시설을 묻는 것. 용어는 뭐 100% 시험 하나 나오니까요. 간선시설도 배웠고 기간시설도 배웠고 복리시설도 배웠고 부대시설도 배웠죠.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이죠. 어린이 놀이터 우글우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 복리시설. 따라서 전기통신, 상하수도, 지역난방, 가스공업시설 이런 것들은 기간시설. 기간시설 정답 4번. 사업계획 승인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으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난이도 극상으로 분리되는데 우리가 이 중에 아는 것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다는 요거 하나 하고 요거 그다음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할 때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LH라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요 세 개 지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죠.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을 받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승인 안 받는 게 있어요. 그중에 공공시설에 잘 보시면 설치계획, 공공시설의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 승인 안 받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될 때는 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5번 찍을 때 해석을 해보니까 국어학적으로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해서 1번을 찍도록 이렇게 뭐 운이 좀 좋은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따라서 그걸 바라긴 좀 그렇고 틀리라고 주는 문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36개를 대비하신 분들은 이 중에 3번, 4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 나올 때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대수선과 증축인데 사용검사 승인 떨어지고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증축을 하는데 수직 증축을 할 때 이 아파트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가능하다는 이 사실은 만국민이 다 압니다. 수험생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주택의 건설, 옳은 것은 이런 게 이제 시간도 걸리고 어렵죠. 근데 답은 되게 쉽잖아요. 답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주택하고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한 사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답이 쉬워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한번 볼까요? 뭐 이건 뭐 그다지 뭐 많이 난해한 건 아니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하고 지금 특히 2번 지문은 다른 거는 사실은 2번, 3번은 앞으로 필요하지만 얘들은 전혀 문제를 위한 지문이니까 복습 안 하셔도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75%가 아니고 자,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자, 너 사업계획 승인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주택 수급 중대형만 지으면 안 되니까 전체의 75%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 작은 소형평으로 중소형평으로 지어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75%까지. 그런데 고용자가 주택사업주체이거나 주택조합원을 위한 주택조합이 집을 짓거나 할 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게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100%까지.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리가 없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장수명 주택의 인정기준, 절차, 수수료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우리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볼 일이 없죠. 국토교통부 일령으로 정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따라서 그 주택법을 묻는데 공급에 관한 규칙이 들어갔으니까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은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의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했다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4번, 5번은 다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죠.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69번은 사전 방문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2021년도에 만든 제도인데 전혀 출제되지 않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정말 두툼한 기본서의 법조문 나열한 책이 아니라면 없는 내용.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틀린 것. 다시는 나올 일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는 건데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장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라라고 한 건데 자, 이거는 뭐 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뭐 찍으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입주자 저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1인 1구자 이걸 물어본 건데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건데 우리 대체할 수 없을까요? 국어 문제로 푸시면 돼요. 볼까요? 틀린 걸 찾으라. 자, 뭐라고 한번 보세요.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자, 내가 통장 가입한 사람이에요. 내가 요구하더라도 통장 주인이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이 돼요? 통장 가입한 사람이 요구를 하는데 그 정보 제공했다 했을 때 통보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렇지 말이 안 돼 하고 답을 찾으라는 문제. 우리가 공부해서 푸는 문제 아니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71번 문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자,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찍는 건데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르면 자, 법 주택법 54조, 60조, 65조 등등에 대해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니어는 분양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조문에 따로 정하는 조문의 숫자를 외웠냐 하는 문제인데 말이 안 되는 것. 다시는 출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복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점수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합격하면 안 되니까. 자, 72번 건축물의 대수선. 대수선은 건축 신고 관련돼서도 워낙이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대수선은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정설하고 해체하고 수선하고 변경하는 4가지를 말하는데 정설하고 해체할 때는 내력벽이 면적 얼마 관계없어요. 기둥보, 지붕틀 마찬가지. 단 수선, 수리하고 변경할 때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거나 기둥을, 보,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이 되죠. 따라서 보를 되돌보죠. 2개를 수선하거나 변경한다. 수선하거나 변경한다 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스타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훈련을 했죠. 사실은. 따라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우리가 늘상 예상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라면 지자체 초래가 정한 만큼의 조경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녹지지역 안에서 건물 짓는다. 녹지지역에. 그러면 조경 안 해도 되죠. 이건 조경 아니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이 중에 조경을 할 대상을 찾으란 얘기니까요. 찾아가 볼게요. 하나씩. 그 다음 똑같은 게 국토법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외 지역에다가 건물 지을 때도 조경 안 해도 돼요.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은 해야 되니까 아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축사 설치하거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설치하거나 대지에 염분 등이 함유된 곳이라면 조경 안 해도 된다. 그다음 공장을 물을 때 대지가 5,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지을 때, 그 대지가 5,000, 4,000이니까 5,000이 안 되잖아요. 저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산업 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도 안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1,500제곱미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의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라면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연습 많이 했죠.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이하의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적용은 워낙이 퉁퉁퉁 시험이 나오고 공개공지랑 섞어서도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공개공지가 나오는데 공개공지가 나오면 일준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모든 상업, 준공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간지역이라면 공개공지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합니다. 공개공지도 워낙이 연타로 나왔으니까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운수기, 판매시설, 단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운수시설, 호텔 같은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를 설치할 때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긴 의자라든가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해서 휴식공간 제공하면 물론 필로티로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건물 지을 때 용적률 높이 위로 가는 걸 1.2배 20% 완화가 되잖아요. 건폐율이 아니고. 만약에 공개공지를 판매시설을 설치했으면 연중 60일 범위 안에서 문화행사나 판촉 활동을 위한 사용공간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긴 의자 같은 거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가 됐으면요. 휴식공간으로 울타리 담장 등의 시설 설치, 출입구 폐쇄 등의 이런 폐쇄 등의 이런 조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출입 제한하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출입구의 폐쇄 등의 공개공지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예상 가능한 문제였죠. 그래서 공개공지는 틀리면 안 되고요. 안전영향평가가 여태까지 나온 문제를 주물럭주물럭 해서 만드는 문제거든요. 워낙에 안전 쪽으로 중요하니까요. 옳은 걸 골라라 할 때 해석을 한번 볼까요? 초고층 건축물하고 요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 건물은 건축허가 이후가 아니죠. 건축허가 이후에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영향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통과한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그 기관은 30일 내 결과를 제출하고 20일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될 수 없다라는 법조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할 수 없으면 30일 이내 결과 제출해야 한다라고 법조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으니까 없다라고 틀리게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건축법이에요. 문제로 보면 건축법령이잖아요. 법률 시행령. 건축법에서는 다 건축위원회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법은 건축위원회입니다. 국토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 관련된 이런 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오지만 건축법은 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굳이 일간신문에 허가권자가 시군구 아닙니까? 시군구. 일간신문에다가 게재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자체 관보에 공고해서 일반에게 공고하면 되지 일간신문에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말이 좀 안 되는 거고요. 안전영향평가, 이건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기출된 문제에 틀리게 나온 지문을 맞게 해서 정답 처리한 겁니다.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전부를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써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해당 항목만 따로 안 받고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안전영향평가는 그 대상 위주로 복습을 다시 해놓으셔야 합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출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내기 좋죠. 옳은 거라고 됐는데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한테 가서 야, 너 허가하지 마라라고 제안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게 이제 시도지사 아닙니까? 아래 것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건축허가를 제안했으면 권한 행사 못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받은 장관이 볼 때 지나치다, 세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한 기간은 2년, 1회 1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숫자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볼까요? 떠올라야 되거든요. 도지사는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있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제하위 지자체인데 허가를 제한할 이유가 없고 제한 받을 사람이에요.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하고 1회 1년 연장할 수도 정답은 쉽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가서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왔는데 군사기지 때문에 난리 났다. 너 허가하지 마라라고 제안했을 때 굳이 장관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받은 서울시장이 그 목적이나 어떤 건물인지 규모를 공고하는 거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허가권자가 뭘 보고를 합니까? 보고받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아래 것들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 시도지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볼 때 너무 세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문제는 너무 명쾌하게 풀려야 됩니다.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에 관한 법 규정을 법조문을 그대로 던져놓은 거예요. 안 배운 거죠. 안 배운 건데 한번 볼까요? 건축물의 마감 재료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마무리할 때 쓰는 마감 재료. 그러면 마감 재료라고 묻는 문제니까 마감 재료를 묻겠죠. 그 다음 얼마나 어이없는 문제인가 볼게요.
가로속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가 천장이죠. 천정, 지붕 등의 내부의 마감 재료는 내진 방화, 내진은 지진이거든. 지진. 자, 건물 지을 때 골격은 지진에 견디게 해야 되지만 마감 재료는 지진과 관계없어요. 자, 방화로 갈 것이냐, 내진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남겨두시고요.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5조 6조에 따른 여기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실내 공기질이 들어가야 될까요? 공기청정이 들어갈까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론은 방화 내진이죠. 내진. 따라서 등등은 내부의 마감 재료는 방화. 이 방화라는 게요, 불을 질른다라고 할 때는 이 방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막을 방자를 쓴단 말이에요. 따라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 재료를 해야 된다는 거.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권고 기준을 고려해서 등등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감 재료 들어가고 실내 공기질이 들어간다는 건 이 안에 벌써 제시가 돼버렸어요. 이 안에 이렇게. 따라서 그걸 딱 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이 아니고 방화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4번. 완전 눈 감고 찍으라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을 때도 이성을 가지고 천천히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내진 능력 공개를 한다. 이거는 이제 구조 안전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2층, 목구조 3층, 연면적 200, 목구조 500, 그다음 높이 13, 처마 높이 9, 둥기 10 할 때 중복돼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할 때 여기 보면 건축법인데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할 때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틀리게 해서 정답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요. 다시 복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농지법은요, 두 문제 다 틀리게 준 것 같아요. 사실은 평소에 안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저 맨 뒤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일시사용 신고 이런 걸 출제를 했잖아요. 따라서 일시사용 신고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갔다가 여러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도요, 일시사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어요. 요 일시사용 허가는 길게 7년 또는 몇 년 정도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신고는 몇 달 정도 하는 거야. 몇 달. 예를 들어 눈썰매장, 썰매장. 자, 우리나라 12달 중에 썰매장 얼음이 얼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잠깐. 지역축제장, 빙어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이런 걸. 그러면 논에다가 물을 대서 빙어, 산천어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2-3달 정도 딴 용도로 갔다 돌아오는 게 일시사용의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똑같이 나왔으니까 둘 다 맞을 거고 현장 사무소나 물건 매설할 때 이건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는 일시사용 신고고 요 5번이 일시사용의 허가 대상이 허가 대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지법에서 2개 공부할 때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기는 조금 무리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의하고 임대차, 대리경작, 농업진흥지역 등등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얘가 이제 농지의 전용을 묻는 건데 여러분 농지의 전용이라는 거는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농지 밀어버리고 건물 짓고 공장 짓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논밭을 밀어버리고 과수원 밀어버리고 건물 짓고 싶으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때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 걸 모두 골라봐라 할 때 이건 교과서 필수도 봐도 못 찾아요. 농지법 시행령 막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농막이 설치된 그 부지도 농지로 보는데 주의할 점은 이게 33제곱미터가 아니고 20제곱미터 6평
20제곱미터 10평이잖아요. 이하에 주거용이 아닌 농막이 설치됐을 때만 그 부지가 농지예요. 여러분, 밭을 논으로 바꾼다, 논을 과수원으로 바꾼다, 과수원을 논으로 바꾼다, 이건 전용이 아니잖아요. 다 농지니까. 농지가 아닌 용도로 갈 때 농지 전용이에요. 따라서 농막 부지로 선다라고 하면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설치할 때만 그것은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33짜리 설치할 때는 농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용도 쓸 때는 농지 전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라는 것은 액체 비료 저장조라고 하는 것은 욕조 같은 통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200톤이나 33제곱미터 면적이 맞아요. 이런 것들이 설치된 땅은 농지로 보거든요. 따라서 전용으로 보지 않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33제곱미터인 연면적, 농막을 설치하려면 전용에 해당합니다. 전용으로 보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 D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저런 걸 누가 이런 면적을 다 외웁니까? 못 외우죠. 절대 못 외워요. 따라서 이번 농지법은 아마 운에 맞춰서 푸는 걸로 가고 둘 다 틀리게 준 거 아닌가 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36회 부동산 공법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 첫째로 여전히 30문제, 40문제 중에 10문제 안팎에서 배우지 않은 영역 낼 수 있다.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나머지 배운 영역을 다 풀고 나중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앞뒤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공법은 조문이 2,000개가 넘는데 단순 암기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 6개의 법을 주제별로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반복을 통해서, 물론 입으로 떠들면서 손으로 기록을 직접 메모를 하면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고달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수업만 듣고 있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입으로 떠들고 손으로 써보고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반복을 해서 이해가 토대가 숙지를 하고, 그 다음 반복해서 암기해서 기출문제를 접목을 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 65점에서 7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단순 암기 지향을 하시고 버리시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내용 파악이 먼저다. 그리고 반복을 하자. 그리고 공법은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해서 다른 과목을 보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 당황하지 말자.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반복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6회 시험에서 꼭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35회 기출문제 중에 극상어로 분류한 몇 문제 빼고는 꼭 복습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36회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35회 시험 보신 분들은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마음고생을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다 털고 또 밝은 앞날을 또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